안녕하세요, 보일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1973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선수였던 로렌스 요기베라 감독의 말입니다. 그 요기베라 감독이 맡았던 지역을 연고로 하는 그 뉴욕 매치의 감독을 맡았었는데요. 그 시절에 그 당시 1위를 달리고 있던 그 시카고 컵스 팀과의 게임 차가 9게임 반 이상 벌어졌을 때 일입니다. 그 우승팀을 가리는 데 있어서 사실상 순위가 결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게 되죠. 그 기자의 질문에 대한 요기베라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기적적으로 팀은 지구 우승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였던 이 말이 두려움을 주는 이렇게 불길한 예언처럼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정말 언제쯤이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둠이 걷히게 되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이렇게 전 세계 각국 포스트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슬로건을 바꿔 걸고 이렇게 호기롭고 야심차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극복 의지를 다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한 해 만에 하면서 이게 정치적 논란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물론 각국은 나름대로 근거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이 상당 수준까지 이루어졌고, 그리고 집단 면역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거였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유행 중입니다. 심지어 변종이라고 하죠. 오미크론 바이러스까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발생해서 지금도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 팬데믹 현황판에는 이렇게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작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그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 해당하는 그 미국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죠.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종식되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덧붙여서 수십억 개의 백신이 필요할 것. 이렇게 예상도 했고요.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부스터샷을 접종 중에 있으니까 그 예상이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나가나 싶던 사람들, 특히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렇게 탁월한 수준의 방역 성공을 이뤄낸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올 법하죠. 도대체 이 암흑 같은 이제 끝없는 터널을 언제까지 지나가야 하는가, 이렇게 말입니다. 오랜 코로나 봉쇄 조치와 방역,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집단적 피로감, 말할 수 없이 누적되고 있죠. 서로 간에 이렇게 날카로운 경계심은 어느새 이렇게 익숙한 위기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현재는 이미 암울하고 미래는 더욱 불안하기만 하죠. 세계보건기구 WHO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전 세계 2억 6,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약 562만 명에 이르고 있고요. 이렇게 거세고 혹독한 폭풍이 지나가면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과연 우리는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어떤 세계 경제와 다를 바 없어서 경제 대공황이 예상된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자유무역주의의 종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어쩌면 이제는 이
팬데믹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런저런 미래 예측의 공통점은 이전과는 분명 다른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인터넷과 실시간 언론 보도 세대가 겪은 첫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바이러스 확산과 그 피해 정도를 동시간대 확인할 수 있어서 투명성은 확보할 수 있었지만요. 그 심리적 충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합니다. 우리는 이제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서 수많은 시신이 집단으로 매장되는 모습들을 여과 없이 지켜봐야 했고요. 심지어는 그 시신들이 안치되어야 할 관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이게 정보가 투명한 만큼 이렇게 적나라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고요.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감염자 수만큼 매 시간 어떤 심리적 압박감에서 우리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가을이나 겨울로 예상됐던 대유행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치솟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한동안 이렇게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뚜렷하게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드 코로나 이렇게 외치면서 방역 완화 조치를 서두르던 세계 각국은 꽤나 이제 머쓱한 모양새가 됐죠. 코로나 팬데믹이 얼핏 가라앉는 듯한 추세일 때만 해도 사람들은 코로나 이유를 고민하고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을 기다리기보다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암담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1세기 들어서요, 대규모 바이러스의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기억나시겠지만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이렇게 연이어 발생했고요. 또 다른 바이러스의 발생 가능성도 아주 높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만 바뀔 뿐이지 새로운 바이러스는 새롭게 생겨나고 또 인류를 위협할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가 종식되었다고 해도 끝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잠시 또는 임시라고 생각하는 생활 방역이 앞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코로나 이후를 얘기하기 전에 현재 사태를 대하는 우리의 사유 방식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백신이 있어야 합니다. 치료제도 어서 빨리 보급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더 이상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일단은 백신 보급에 모두가 전념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아마 지금처럼 간절하게 이렇게 특정 전염병에 대해서 백신을 간절하게 원했던 적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경쟁적으로 선진국들의 대표 제약회사들이 이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제 연구 작업이 진행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변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전에 애써 연구해서 만들어 온 백신은 의미가 없어지거나 효과가 대폭 떨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파 변이 바이러스를 시작으로 해서요, 베타, 감마, 델타를 거쳐서 최근에는 이 델타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력하고 공기를 통한 감염도 가능하다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제 변이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 수많은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는 조합, 즉 치료의 효과적인 항원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기존 방식으로 계산하다가는 수년을 기다려도 기약이 없겠죠. 바로 이 와중에 인공지능 딥러닝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야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딥러닝 시스템은 기존에 사용된 빅데이터 기반의 모든 항체와 항원 자료를 가지고
선별 작업을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는 어떤 백신의 유전자 서열을 이렇게 최적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서열 설계에 드는 시간을 이 딥러닝이 획기적으로 줄여든다는 거죠. 그리고 항체와 항원 간의 작용을 이렇게 분석해서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아주 높은 수준의 그 백신 설계상의 안전성 그리고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리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킨다고 해도 이 딥러닝이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 조합을 선제적으로 미리 만들어낼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백신을 넘어서 항체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은 코로나를 확산을 막아내는데 엄청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초기 감염병 단계부터 유행 예측을 하고요. 그 확진자의 동선은 물론 어떤 잠재적 감염자까지 가려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최근에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죠. 거기서 개발한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수 예측 그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기존 방식보다 예측 정확도가 35%나 향상되었다고 하고요. 이 시스템은 이 국가별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 수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인터넷 검색한 그 키워드 검색 빈도 그리고 한국에서의 로밍 고객 입국자 수 여기에도 한국행 일일 항공편 수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향후 2주 동안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그 확진자 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이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은 단순히 현 상황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것을 넘어서 향후에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 상황들을 풀어가고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큰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두 개의 큰 파고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례 없는 그 변화가 가져오는 당황스러움, 이 당황스러움이 이렇게 가라앉기도 전에 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또 코로나 팬데믹을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중 충격이라고 할 만합니다. 인류는 과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흔히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이번에도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늘 그랬듯이요. 전 세계적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변혁은 이 코로나 팬데믹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더욱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인류는 작년부터 또 이렇게 전례 없는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죠. 그 변화의 내용은 의료, 교육, 정치, 경제, 문화 할 거 없이 전 사회적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비대면 수업, 원격 진로,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이러한 방역 조치들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느새 일상이 되어가고 있죠. 사람 사이의 접촉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커지면서 이렇게 비대면 원격 사회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고요. 이 백신 개발과 관련한 생명공학 기업들이 활동하는 어떤 그 소위 바이오 시장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엄청난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이 상대적으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 이 기술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혼란 속에서 감염 여부를 대규모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나 시약 개발,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였죠. 우리나라의 경우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어떤 첨단 기술들을 활용하면서요, 조기 진단, 시약 개발을 다른 나라보다 앞질러 수행할 수 있었죠. 그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 기술, 빅데이터, 네트워크, 또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은 이렇게 먼 미래에 적용될 기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인간의 생존을 지켜주는 기술로 인식됐고요. 새로운 시대 변화를 절실히 공감하게 해주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 없었다고 상상해 볼까요? 당장의 코로나 진단 키트 개발이나 시약 등이 그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발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인공지능 딥러닝과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진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전까지만 하도 인공지능이 당장 우리 일상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질문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반문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날들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죠? 작년 설 연휴가 끝나갈 무렵이었죠. 아마 이웃나라 중국에서 발생한 이게 독감 바이러스 정도로 여겼던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세계적 대유행병이 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의 고통이 전 세계적 고통으로 번져나가는 모습, 그리고 개인의 어떤 고통이 집단의 고통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 이렇게 다 지켜보다 보면 우리 부처님의 연기법을 다시금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운명이 서로 의존적이고 또 우리의 안전이 곧 이웃의 안전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거죠. 결국 지구 공동체의 인류 전체가 동질성을 느끼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이기심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체 공동체를 순식간에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진짜 두려운 바이러스는 이 대중의 분노, 맹목적 불신, 어떤 단절과 폐쇄 심리에서 오는 공황 상태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심각하고 위험한 것은 코로나 대유행 그 자체보다도 그 속에서 야기되는 인간들의 심리적 야만성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지금은 진정된 듯 하지만 그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미국에서 벌어졌던 휴지 사재기 현상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두루마기 휴지 한 묶음을 두고 대형 마트 안에서 벌어진 난투극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왜 휴지냐고요?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꼭 휴지가 문제는 아닙니다. 누구는 휴지를 쌓아 놓으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 하기도 하고요. 또 누구는 값싼 가격으로 어떤 결핍에 대한 공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 접근이 용이한 생필품이다. 이런 이유를 내세우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여간 어떤 심리적 집단 공황 상태에서 이렇게 인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반응 양식은 때로는 전혀 비합리적이다 못해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실 강대국, 특히 부자 나라들은 벌써 수억 개의 백신을 자국민 우선주의에 의해서 선예약하고 선접종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백신 사재기를 하는 거죠. 국가끼리도 국가 간에도 빈부격차에 따라서 국민들의 생존이 갈리게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 아시다시피 서구 유럽은 이미 3차 접종, 즉 부스터샷을 시행하고 있는데 개도국이나 아프리카 국가 중에는 심지어 1차 접종마저도 시작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어떤 국가의 국민에게 코로나 팬데믹은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의 절반은요, 하루 $5 미만으로 생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약 3천만 명 이상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아마 우리는 차별과 착취가 뉴노멀이 되어버린 세상에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죠. 그 두 도시 이야기에서는요, 이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파리와 런던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시간이었고 최악의 시간이었다. 지혜의 시대였고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였고 불신의 세기였다. 빛의 계절이었고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었고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 모든 것이 있었고 또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 모두 천국을 향해 똑바로 가고 있었고 우리 모두 천국을 등진 채 반대로 가고 있었다. 찰스 디킨스의 시선은 대혁명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들의 광기와 폭력에 주목합니다. 결국 대유행이든 대혁명이든 간에 그 안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변화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들의 존망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발 하라리도 최근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이 폭풍은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 오랜 시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은 이제 새로운 대유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분리와 단절의 선택을 할 건지 신뢰와 연대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지는 그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강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